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얼굴 보고 수업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매번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면은 제일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이랑 격주로 진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생명과학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 다음에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는 6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수업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4페이지고요. 24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확대가 안 되네요. 박테리오파지의 모식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식도.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구성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단백질 껍질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DNA 혹은 RNA, 한마디로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핵산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제 이 단백질 껍질 안에 또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에 머리가 있고 머리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꼬리가 있고 꼬리 섬유 혹은 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이 아이가 이제 세포에 붙어서 안에 있는 DNA를 우리가 피스톤, 즉 주사기에 있는 약을 우리가 혈액에 집어넣는 것처럼 DNA를 이렇게 쑥 집어넣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활하게 되는 생물이 아닌, 생물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박테리오파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박테리오파지, 즉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PPT로 한번 가보면요. 박테리오파지와 같은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비생물적인 특징도 또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비생물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박테리오파지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정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박테리오파지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교과서 2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여서 살아가는 바이러스다. 자, 박테리오파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자신의 숙주, 즉 자신이 기생하는 생물이 박테리아, 즉 세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여서 살아가는 바이러스고요. 박테리오파지는 DNA와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이며, 자,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세포의 구조는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핵을 비롯한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는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입자로 존재하여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대요. 자, 하지만 생명체에 침투하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여서 증식할 수가 있다. 즉, 생명체에 침투만 하면 지금 이러한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식, 즉 생식과 생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는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비생물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박테리오파지의 생물적 특징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유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명체에 대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밖에서 못하지만 안에서는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생명체 안에서는 증식을 할 수 있다. 즉 생식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 생물적 특징이 되겠고, 반면에 비생물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고, 또 생명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또 생명체 밖에서는 증식, 즉 생식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를 생물이냐 비생물이냐 항상 논란에 있지만, 그래서 현재는 박테리오파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적 성질을 띠는 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체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바이러스가 생물이다 비생물이다 어떤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어떤 게 생물적 특징이고 어떤 게 비생물적 특징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겠죠? 자, 생물의 특성 보겠습니다. 생물은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해야죠. 자, 줄을 좀 그어볼까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생물의 특성이었습니다. 다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의 예를 제시를 했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생물의 특성 예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 이 특성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일단은 첨부를 해줄게요. 첨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물은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 다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미리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보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주는 걸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는 세포, 그 다음에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건 생식이고, 자손에게 이 형질이 전해지는 건 유전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이걸로 끝을 내고 이어서 대단원,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단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여러분 교과서 다 들고 있죠? 교과서는 35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교과서 35페이지를 펴놓고 PPT를 참고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물질 대사 과정에서, 자, 물질 대사라는 거는 앞에 생물의 특성에서 한번 나왔었죠. 생물의 특성 중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목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물질대사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습 목표는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물질대사와 관련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물질대사랑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어쨌건 물질대사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배설이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3번까지의 학습 목표만큼 오늘 2시간짜리 수업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단원, 대단원 2단원을 온라인으로 다 끝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말 안 한 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2단원 중에서, 대단원 2단원 중에서 뒷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아껴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 3번까지 도달할 때까지만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냥 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한번 배웠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활동과 물질대사라고 나오는데요. 자, 물질대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생물의 특성할 때 물질대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단 물질대사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진 않고요. 다양한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자, 그러면 이 물질대사 과정 중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자,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작은 입자가 큰 입자가 되는 거예요. 즉, 동화작용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은 각각의 입자가 있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큰 하나의 중합체가 되는 과정,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화작용은 반대로 원래 이런 식으로 큰 중합체였던 것들이 분해가 되어서 각각의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이 두 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35쪽이죠? 교과서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안의 내용들까지 파고들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뒷단원에서 다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대사 과정이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근에서는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물질 대사는 어떤 작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동화작용이겠죠. 동화. 그다음에 근육으로 가볼게요. 근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자, 이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속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쨌건 이 포도당이라는 거를 더 작은 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과정은 이화작용이 되겠죠. 이화작용. 그 다음에 이자부터 먼저 볼까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자, 이자는 우리 소화기관 중에 하나죠. 이자에서는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소화효소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화작용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으로 가보시면 간에서는 여러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리코젠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결합되면 글리코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3단원 가서 다시 배울 거고요. 어쨌건 그러면 포도당이 결합하여서 글리코젠을 합성하고 이 과정은 동화겠죠. 동화. 동화 작용이 일어나고 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화작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물질대사 과정 중에서 이 그림에서는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자, 여기서 합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겠죠.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반면에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단백질 합성이 나와 있고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질을 합성하는 거, 물질을 분해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 교과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동화작용, 한쪽은 이화작용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자,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단백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그 예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이 아미노산은 각각 하나의 입자들 있죠. 동글동글한 이런 입자들 보이죠? 색색별로. 이러한 입자들이 아미노산인데 단백질이라는 건 이렇게 각각이 존재하고 있던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하는 이 사이 이런 연결된 부분 있죠. 이 부분들에 다 결합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원래 아미노산은 다 떨어져 있었는데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결합이 돼야 되니까 이 결합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들이 어디선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만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서로 각각이 떨어져 있던 아미노산이 붙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붙는 그 과정에서 결합 에너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화작용, 오른쪽에 있는 이화작용을 보시면 크고 복잡한 물질, 즉 여기서는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이화작용을 거쳐서 아주 작은 입자인, 단순하고 작은 입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고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포도당이라는 이러한 중합체를 형성하고 있던 결합 에너지들이 이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면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 남는 에너지만큼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책은 올해 수능 특강 책이에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들고 와봤는데 여기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보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비교해 놓은 문제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설명들은 방금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자, X축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그래프는 항상 X축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함수관계죠. X 따라 Y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반응의 진행이죠. X축은. 그 다음에 Y축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있는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전환되겠죠. 근데 그 전환되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중합체가 되니까, 즉 더 크고 복잡한 물질로 되니까 당연히 생성물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훨씬 크겠죠. 당연히 얘들은 결합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 양이 반응물에 비해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Y축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이 더 위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생성물의 이렇게 에너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선생님이 화살표 한 거.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 알겠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그러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에너지를 보시는 건 똑같은데 반응물이 여기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당연히 결합 에너지만큼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생성물이 반응물에 비해서 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겠죠. 이화작용을 끝내고 나면. 자, 그러면은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도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이만큼의 에너지만큼 방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되어서 문제가 나오는지, 물질대사 관련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으로 갈 건데요. 자, 뭐냐면 우리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 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서 바로바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 몸속에 뭔가 축적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축적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장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런 책 속에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있지는 못하잖아요.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예를 들어 뭐 결합이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ATP라고 하는 입자,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저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가 바로 ATP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세포호흡. 자, 그러면은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물질 대사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 훨씬 자세하게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루게 될 텐데, 지금 생명과학 1에서는 그러니까 반응물이 뭔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뭔지, 그리고 세포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은 뭔지,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세포호흡 결과, 세포호흡은 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지,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포호흡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세포호흡이란 세포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이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즉 ATP로 저장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근데 세포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가지가 더 있죠.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포도당을 분해하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포호흡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입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포도당일 뿐, 사실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가지고도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분해하여서 만든다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또 그 과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포호흡이 결국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최종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그림을 보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한마디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나 지질도 물질을 분해해서 그 물질들이 이 포도당이 CO2나 H2로 전환되는 이 복잡한 과정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 아이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CO2와 물을 만들어내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포호흡의 전 과정을 다 보려면 포도당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책에는 포도당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제 필요한 물질들은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사실은 종류가 꼭 산소가 필요한 아이도 있고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세포호흡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포호흡을 기본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에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포도당은 이 분해하는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세포호흡을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세포호흡의 반응물과 생성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ATP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세포호흡은 산소랑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ATP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가 뭔지. 자, ATP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 자, 이거는 교과서 37페이지 있고요. ATP는 리보스와, 자, 리보스 여기 있죠. 리보스, 당의 한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리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죠. 염기.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이 3개,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거 전체가 지금 이거 전체가 바로 ATP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리보스와 아데노신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리보스와 아데닌 이거 두 개의 결합된 형태는 아데노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인데 여기에 이제 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데노신 2인산 혹은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결합되어 있으면 아데노신 2인산이고 인산이 3개 결합되어 있으면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TP는 아데노신 3인산 즉 지금 보면은 아데노신 트라이. 자, 3을 트라이라고 해요. 우리가 1은 모노, 2는 뭐 다이, 그다음에 3은 트라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 그다음에 인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페이트. 자, 인산을 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데노신에다가 인산이 3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데노신 좀 이상한데? 아데노신 이거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게 ATP 이걸 약자로 한 게 ATP예요. 그러면은 아데노신 2인산은 아데노신 이기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2개라는 뜻으로 다이포스페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DP와 ATP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는 ATP인데 이 ATP 형태를 봐봐요. 지금 보니까 리보스 아데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여기 빨간 거 보여요? 빨간 결합 여기 이렇게 빨간 결합 2개 보이죠? 보입니까? 이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건데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합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끊어지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남겠죠.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ATP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느냐면 인산 사이에 결합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인산 결합을 끊어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ATP가 왜 에너지 저장에 좋은 입자냐면 대부분의 화학 결합을 할 때 화학 결합 에너지는 2에서 3kcal 정도 몰의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 ATP에서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즉 ATP에서 있는 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은 분리가 일어날 때 약 7.3kcal/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결합 에너지보다. 그래서 ATP가 에너지 저장에 탁월한 입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도 ATP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TP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러면 세포호흡으로 합성된 ATP. 자, 세포호흡은 산소와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가 ATP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포호흡을 하고 제일 처음에 세포호흡을 하고요. 세포호흡을 하면은 산소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는데 이때 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아주 많은 열들이. 그런데 이렇게 방출되는 열 중에서 한 60% 정도는 그냥 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세포호흡 결과
왜 이러죠? 자, 세포 잠깐만요. 그냥 합시다. 자, 세포 결과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 종류 중에서도 60% 정도는 그냥 열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한 40% 정도의 에너지가 남는데 그 에너지가 ATP의 인산 결합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인산이 없다가 이 에너지를 받으면 AT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TP가 되기 전 형태는 무엇이었느냐? ADP라는 거예요. ADP. 그러니까 인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인산과 인산이 결합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ADP 형태로 있던 이 아이가 에너지, 즉 세포 결과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인산이 하나 더 붙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 이 ADP는 어디에 있던 거냐? 자, 우리가 지금 봐봐요. 지금 ATP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ATP가 나중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생명 활동들을 할 때, 생명 활동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필요한 활동들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때 다시 ATP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즉 ATP에 저장돼 있던 이 에너지가 결국 또 우리가 활동하는, 즉 근육 운동이나 체온 유지라든지 정신활동이라든지 생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ATP가 필요한 반응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제공해 주려면 다시 인산이 끊어져야 되겠죠. 인산이 끊어져야 에너지가 방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ATP가 ADP로, 한마디로 ATP가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러면은 ATP는 ADP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ATP가 에너지를 제공해주면서 다시 ADP로 바뀌고 또 ADP가 세포호흡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ATP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ADP에서 ATP로 바뀌는 이 과정을 ATP 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ATP가 다양한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니까 ATP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ADP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ATP 분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ATP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또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에 사용이 되는지 이 하나의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계속 ADP에서 ATP가 되면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필요하다 할 때는 ATP가 다시 ADP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교과서 3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는 당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러니까는 효모가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결국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세포호흡인데 효모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세포호흡과 조금 다른, 즉 그러니까는 그 산소가 없을 때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도 만들고 없을 때도 만듭니다. 자, 어쨌건 그러한 과정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달라질까? 자, 이거 지금 뭐가 궁금한 건지 알겠습니까? 뭐냐면 지금 효모는 당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중에 많은 음료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효모를 넣으면 이 음료수들에 들어있는 당을 이용해서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음료수들마다 음료수를 한 4, 5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음료수들마다 당의 양이 다를 거니까 만약에 당의 양이 많을수록 효모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도 많아지겠죠.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실험이. 자, 그러면은 한번 교과서로 가보면 교과서 3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교과서 38페이지. 자, 너무 많이 왔네요. 자, 교과서 38페이지. 이겁니다. 자, 이건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탐구 과정을 한번 보시면 증류수에다가 건조 효모 10g을 넣고 효모액을 만든대요. 그러고 나서 발효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발효관이라는 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발효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 효모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을 때도 세포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도 세포호흡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산소가 지금 여기서는 산소가 없을 때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즉 산소가 없을 때도 효모는 발효라고 하는 또 다른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배울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모는 산소가 없을 때 발효라는 어떤 또 다른 무산소 호흡, 즉 또 다른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효관 5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증류수를 넣었고요. 나머지 4군데에 음료수 A, B, C, D를 각각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일한 양의 효모액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 음료수 안에 있는 당을 이용해서 효모가 빠르게 발효를 하겠죠. 그러면은 발효 결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은 것일수록 당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음료수일수록.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발효관인데 지금 옆 밑에 그림이 1, 2, 3, 4, 5 여기 나오는 그림이 발효관이라는 건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5번을 예로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 높이가 내려가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차는 겁니다. 즉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입자인 CO2가 차는 거죠. CO2가. 되겠죠? 즉 위에 이 빈 공간이 많이 생길수록 CO2가 많이 생성되는 원리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실험을 직접 한번 보여줄 건데 실험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발효관 1, 2, 3, 4, 5 여기서 자, 대조군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발효관 1. 자, 발효관 1. 이 아이가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발효관 2, 3, 4, 5 이것들이 실험군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대조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실험 과정 3번을 보시면은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은 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손마개로 막은 후, 손마개로 왜 막느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는 발효 과정을 실험에 응용한 거기 때문에 발효라는 건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발효관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 이유는 발효관 안으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거다. 산소의 조금 예쁘게 적어볼게요. 왜 이렇지? 자, 산소의 유입 차단. 이거는 발효를 위해서 그렇죠? 산소 유입 차단해서 발효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실험 과정부터 해서 결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네요. 자, 뒤에 넣은 이게 효모액입니다. 자, 입구를 솜으로 막는 이유는 산소 유입이 차단되기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면은 우리 결과를 보니까 위쪽에 빈 공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빈 공간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된 공간이죠. 위쪽에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서 최대한 음료가 밑으로 많이 내려온 것이 가장 효모의 물질대사, 즉 효모의 발효가 가장 많이 일어난 발효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 과정과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단원 3단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쉬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